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조사를 어제 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에 한국당은 정당 방위를 주장하면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고소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이후 검찰 수사에 응할지, 나아가 검찰의 소환장 발부는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앞서서요. 긴급하게 들어온 속보 관련 내용부터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셨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소환될 거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 비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비공개 소환됐는데 피의자 신분이었고요.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제가 검찰의 공소장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고 나서 느낀 게 검찰의 눈과 상식의 눈이 다른 점이 많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조국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예. 8월 초부터 시작이 됐었죠. 아마 온 나라가 그냥 두 동강이 나서 쫙 갈려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얘기가 쭉 왔는데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검찰 첫 소환이 돼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동안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정치의 언어로 진영 논리에 쌓여서 그동안 찬반 공방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사실은 차분히 좀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 아닐까.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검찰 수사를 통한 그 팩트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국민들이 이제 차분히 좀 지켜봐야 그 시점이지 더 이상 이거 갖고 그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킬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러기에는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께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앞으로도 정치권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정치권이 정쟁의 소재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법적 판단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재판 과정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이제 언론이 보면 이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표된 피의 사실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이번에 보도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 들어가면 좀 관심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재판 과정도 충실히 국민들께 알려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박 대변인 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의 말처럼 정쟁의 소재로 왈가왈부할 게 아닌 거니까 거기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혼자 예상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동의하는데요.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정경심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이제 기소가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얼마 전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그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수사가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범위가 이제 그쪽으로 미치기 시작한다면 저는 또다시 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공방과 논란이 좀 여전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고소 고발된 60명의 한국당 의원 중에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8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귀가하는 당시에 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상히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예. 마지막 말이 좀 귀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했던 뭐 발언들도 일정 부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큰 맥락은. 그리고 나오는 길에 했던 이 발언까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좀 치외법권 의식, 특권 의식, 우리는 뭐든 해도 된다는 생각 이런 건가 싶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개별 의원들이 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개별 의원들은 다 헌법기관이세요. 근데 왜 원내대표 뒤에 숨어 있습니까? 저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나 조사받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걸 뭐 야당 탄압이다, 뭐 정치적인 뭐 이렇게 규정하는 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하여 시위를 합니다. 저희는 정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정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의를 실현한다고 했지만 다 감옥살이 했거든요. 이렇게 나의 정의와 법적 정의가 다를 때는 그거는 사회가 그 인정한 법적 정의를 따라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그 말씀하신 패스트트랙의 자유한국당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저항하셔서 선진화법을 위반하셨으니까 뭐 그 대의에 대해서는 보수적 지지자들께 인정받으시고 사회적으로는 법적 판단을 떳떳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이제 분리돼서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인 나라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정치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정치권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사법부까지 넘어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 전제를 좀 하나 드리면 사실은 4월 달 이 패스트트랙 올라간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공수처법과 이제 선거법인데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좀 그 협상 가능한 그다음에 좀 더 고심에 찬 그 선거법을 제안을 했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 그런 전제를 좀 깔되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들이 정치권에서 해결 못 되고 저렇게 사법부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또다시 검찰공화국 내지는 사법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타다라는 문제 가지고 행정부도 그랬습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검찰 개혁해야 되고 검찰 독립해야 되고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행정부도 모든 판단을 정책 기능이나 그 이해 당사자의 충돌을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에 의지하고 정치권도 의지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나 원내대표가 이제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 의원께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어제 검찰 출석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국당은 정치 탄압이다. 뭐 그전에 그 입장 계속 고수한 것 같은데 59명 남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도 그렇고요. 이것이 아마 앞으로의 어떤 예산안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예산안 전국에 이 변수를 계속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는 자유한국당의 판단입니다. 한국당의 의지다. 네, 그 한국당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 또 그 결과에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든 행위의 책임은 본인이 지고 자유한국당이 진다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패스트트랙 수사가 간단하진 않죠.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봐주라는 말입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껄핏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까지 검찰에 고발합니다. 시작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또 개인 비리 의혹으로 입시 비리 의혹으로 또 고발당해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고발된 것에 대해서 그럼 검찰이 나경원 대표만 빼고 수사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뭐 소수만 알고 언론 몇 개만 장악하면 안 알려지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나경원 대표께서 인지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인식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약간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저게 무슨 야당 탄압입니까? 그러면 야당은 불법을 저질러도 야당 탄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일반 국민의 상식과.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총선 채비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뭔가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일부 의원들이 만약에 기소까지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또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고소 고발된 그 한국당 일반 의원들의 마음은 어떨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면 되는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 예.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보면 대중의 채증이 다 됐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본인이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계시는데 글쎄요. 검찰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면 검찰 앞서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 얘기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그렇게 소환 조사하고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야당이라고 검찰 입장에서 그냥 국민들이 볼 때 무르게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검찰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불가피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되는 의원들도 있을 거고 예. 혹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 나 검찰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나 대표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만 그 조사를 받고 나머지는 다 검찰 출두하지 않겠다라는 대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어서 예. 얼마간의 그 희생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역 의원님들 말고 사실은 그때 많이 패스트트랙 전국 때 힘들었던 당 사무처 직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좌진들도 예. 있고요. 여기는 그럼 어디 기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최 의원이 아까 말 정리해 보면 이 상태를 한국당이 의지란 것이 계속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불리해지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그다음에 인식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그냥 고기가 세상에 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공문서를 막 훼손하고 팩스 기물을 부수고 이거를 국민들이 다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행동이 용납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럴 때는 그냥 조사받을 의원들 빨리 조사 들어가고 이런 예. 것이고 정말 정치적인 타협이나 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되지만 사실 그런 거를 하시려면 그건 정말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막 언론에 다 나와서 저러시니까 진짜 왜 저러실까? 그러니까 이건 뭐 비판 이전에 그 의도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리적인 논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충분히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저항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뭐냐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당시 4월달에 있었던 그 이 패스트트랙에서 저런 그 사태가 발생할까지 있었던 불법 사보임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현직 장 차관 인사 10여 명가량을 내년 총선을 위해서 차출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또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 사실 내각에 대한 새로운 인물 교체하는 데서도 청와대 내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크잖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언론에서 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상식적인 국민의 눈, 그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눈으로 보면 청문회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아직도 공석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다 고사한다는 거잖아요. 하실 만한 분들이. 네.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했는데 위장전입 하나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로도 뭐 얼마든지 제2의 조국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이나 지지자들은 정말 청문회를 하는 게 좋은 거야? 총선 전에? 그리고 이렇게까지 터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예. 생각하고 누구보다 청와대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10명을 차출해 보세요. 그러면 10명의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네. 저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유력하게 10명 빌 일은 거론되고 없다. 네. 단연코 네, 10명이 유력하게 비는 거론되고 일은 있는 없다. 인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1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좀 지금 유력한 그런 인물들도 뭐 민주당 내에서 총선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아니 누군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주 최소화될 것이다. 이거 예. 시기적으로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늦게 만약에 어차피 역할을 1월 15일, 16일엔 총선 나갈 분들은 그만두셔야 그렇죠. 되니까 그 전에 뭔가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뭐 개각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없어야 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예. 예. 그냥 언론은 써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앵커님에게 국회의원을 할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출마할래? 그러면 예. 그건 한 인간에게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강원도 차출설이 나오니까 네.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그게 끝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필요와 청와대의 결단과 개인적 생존적 결단 이게 합쳐져야 되니까 그렇게 언론이 쓰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전제해야 될 거는 사실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반을 돌아서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내지는 내각의 인적 쇄신의 요인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분위기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게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가 뭐 반환점을 돌았고 새로운 바람을 위해서 이 인적 쇄신이 있는 게 아니라 기승전 총선으로 가는 거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 하나는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예. 네. 정권에 해야 될 일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막중한 임무를 공직에 있으면서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는 차치하고 다 총선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 다음에 당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총선에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쉽게 생각하는 거고 한가한 거고 그다음에 공직을 맡은 사람, 공직을 맡겨준 인사권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 인사청문회 추미애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예. 그렇지 않은 상품 내놓으면 되잖아요. 논란이 되지 않은 상품 내놓으면 되는데 논란이 되는 상품을 내놔서 인사청문회가 어렵기 때문에 내각 개편을 할 수 있다, 못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얼마든지 탕평할 수 있고 좋은 상품 발굴해서 내놓으면 국민들이 박수 칠 수 있고 환호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모든 걸 선거에 매달려서 기승전 총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최 의원님, 바로 말씀 드리면 그런 사람이죠. 골라서 내놓을 사람은 물론 검증을 통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저도 그냥 그런 분들로 대한민국이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네. 현실은 이번에 조국 장관네 가족 부부는 우리가 그동안에 검증해서 문제됐던 기준들이 아니었어요. 출발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멋있게 표현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도덕적 검증의 잣대가 높아진 거고 이거를 거꾸로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탈탈 터는 수준의 청문회밖에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제가 동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기승전 총선 이건 정당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총선이 있건 총선이 없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국정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거의 출처불명해 제가 보기엔.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없는 추측도 많이 들어간 술자리에서 나올 법한 얘기가 보도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묻고 차출설은 싶- 좀 더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부분이 이제 어쨌든 차출설 부분에 있어서 신임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후임 인선의 고충도 그렇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고려했을 때 지금 공석된 그 법무부 장관 후보 차기로 5선에 보니까 판사 출신의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도 또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설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할 거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판단하고 본인이 할 것인가 또 전혀 별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역시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잘할 것이다. 예, 저는 잘할 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하는 과정에서 모든 선거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탄핵 과정까지 다 수행한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혹시 가족들이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본인이 수락해도 아까 말씀하신 국민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그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것이라면 그 기준에 부합했을 때 이분은 그런 것도 관리가 잘 돼 있겠죠. 왜냐하면 5선이시니까. 네. 그런데 가족들이 동의할까 이것까지 생각하면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미애 의원 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인사청문 문제보다는 다른 부분이 좀 더 오히려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며칠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 공식적으로 청와대 뭐 의견을 제출한 적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5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판사 출신이고 충분히 그만한 경륜을 갖고 계시는데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총선 기승전 총선에 따라서 인적 쇄신 그리고 뭐 지역구 변화 뭐 이런 것들 차원에서 또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여당 대표까지 하신 분을 법무장관으로 모시는 것도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예.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과 경륜을 갖췄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의 인적 쇄신, 인사청문회 뭐 이런 것 등등등 해서 너무 그 다선의 국회의원분들만 내각의 후보자로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정치 신인 3명을 입당시켰습니다. 김용진 전 2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황인성 전 시민사회 수석인데 이 3명이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구가 다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험지 출마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전략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든지 상대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 있으면 평가가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과 민주당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정말 관록과 이건 신인의 차이 같습니다. 대표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예. 없고 그다음에 되게 이제 영입을 발표할 때 처음에 정말 프레시하고 신선하고 그런 사람을 딱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 보면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황인성 전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는 그 진짜 민주당으로선 당선이 어려운 경남 지역을 택해서 원래 이분이 학생운동 때부터 그다음에 기독교 운동할 때부터 늘 그런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당신이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는 스타일이어서 주변에서 되게 마음이 쓰이는 분인데 이번에도 경남에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사람은 살아온 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과 동시에 예. 험지에 나가겠다는 정치 신인들을 먼저 발표하는 것을 보고 역시 이해찬 대표가 그냥 7선이 아니고 대통령 3분을 만드는 선대위를 책임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보고 긴장해야 되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결과적인 승리를 떠나서 어떤 이 승부수로 어떤 갖는 의미가 훨씬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모르죠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서 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굉장히 발빠르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야당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간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선 중심으로 당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에 맞춰서 전체 그 내각과 상황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12월 초에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거법에 따라서 일단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예. 이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야당도 그 맞는 카드들이 이제 나오면서 바야흐로 이제 전국은 총선 전국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당정이 오늘 국회에서 검찰 개혁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도 저희가 연결 들어봤었는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특위 주최로 열렸는데요. 일단 조국 법무장관 퇴임 이후에 사법개혁 속도가 좀 늦춰지고 있다, 더뎌졌다 이런 어떤 우려 속에 개혁에 박차를 가겠다는 메시지가 같던데 오늘 어떤 그 발언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선 핵심이 37곳에 직접 수사하는 곳을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우리가 이게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예. 원래 검찰이 수사권 폐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왜 요거부터 하게 되냐면 이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청문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께서 검경 수사권 폐지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다 많은 단위에서 수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검에서 국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서 낸 의견서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의견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과연 검찰의 입장이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검찰에서 대통령께서 다시 주문하셨잖아요.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안에 박차를 가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나서 이제 오늘 협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뿐만 아니라 수사 지휘권까지 갖고 영장 청구권도 독점하고 있고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건데 그 실천을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천하게 외부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자 수사할 수 있는 37곳을 폐지시킨 것. 이게 사실 법무부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검찰과 협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검찰 내에서는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내에서 분명히 반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기류가 보이는데 글쎄 뭐가 이렇게 급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하나 지금 그 검찰 개혁 내지는 검경 수사권 독립 공수처법 가지고 해서 모든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국회에 넘어가 있어서 거기가 이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지난 그 조국 전 장관이 재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법무장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 권한 대행이 이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에게 검찰의 힘을 빼는 이 조치들이 그다음에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게 속내에 그러면 어떤 모양이 있기 때문에 뭘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지난주도 보면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직후에 있었던 법무차관 김호수 차관의 그 보고 내용이 느닷없이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검찰 개혁이나 이런 당위에 대해서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있었던 검찰 개혁이라는 그 욕구, 지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이 정부의 정권의 그 동력으로 삼으려고 또 다시 화두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새로운 장관이 좀 오고 국회에서 나머지 건들이 좀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해도 되지 이렇게 마치 습작 던지듯이 네. 정책을 남발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당황스러운데 검찰공화국을 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태도를 바꿉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 시기 검찰 개혁의 과제는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시기를 힘빼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빼기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상황이 반전됩니다. 어떻게 반전되냐면 진짜 검찰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수사를 조국 장관 수사하듯이 한다면 자유한국당 태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이거는 정치권 대 검찰의 문제지 여당과 검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청문회와 여러 가지가 얽혀서 마치 조국 장관 대 검찰처럼 돼버린 것이지 언제든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검찰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은. 예. 보태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이게 정치권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패싱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지. 사실은 검찰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검찰과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 건이 법무부에서 성안이 되고 대통령께 보고가 된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검찰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글쎄 이게 충분한 네. 의견 수렴이 된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검찰의 말씀 협의도 드리는 좀 겁니다.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협의했죠. 표현의 협의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에 그동안의 검찰 개혁 다 실패했습니다. 민주 정부에서 다 실패했고 보수 정부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검찰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개혁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검찰 의견 수렴을 해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 당사자에 대해서 저는 유독 야권이 왜 검찰에 대해서만 저렇게 관대한가. 그동안의 민주노총이라든지 다른 단위에 대한 거 얘기할 때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하는 얘기 제가 보수 언론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만 그렇게 온정주의적인 그 분위기 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늘 좀 그래요. 약간 당황스럽다는 점 알겠습니다.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얘기를 좀 바꿔서 총선 얘기를 좀 계속 해볼 텐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표심 잡기 일환이랄까요? 2030 세대에 모병제에 이어서 청년 신도시 구상도 내놨는데 어쨌든 뭐 정책 이슈에 점점 더 경쟁이 좀 점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뭐 표심 잡기 일환으로 내놓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죠? 저는 모병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할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네. 이 모병제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예. 김두관 의원이 2012년 대선 때 후보로 잠깐 나오셨어요. 예. 그때 얘기했고 모병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 신도시 같은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청년 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하고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봐야 그것도 토론거리가 될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거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정치권이 나서는 것, 요 자체는 평가받아야죠. 예. 네. 또 짧게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내놓은 이제 2호, 3호 그 공약 뭐 이런 정책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고 예.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청년 신도시 문제는 좀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예. 것 같은데 예, 예. 모병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뭐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에 그런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 모병제의 논의가 이렇게 빨리 촉발이 돼도 되는 건지라는 판단과 그러면 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당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그 운 띄워보기, 뭐 간보기 이래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게 야당에 대한 그런 10대 후반, 20대의 지지율이 높으냐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모병제를 내놓으면 그거에 반대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청년들께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 그렇게 다른 얘기해 데한테는. 주시면 마음을 뺏어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수 통합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짚어봐야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것이 한국당과 변혁 측에서 지금 보수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 지금 변형 모임에서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환 현재 원내대표를 후임으로 내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이게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뚜껑이 너무 빨리,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은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 내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 그다음에 변혁도 변혁 내부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마 오늘 뭐 변혁 대표를 사퇴하는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후에 보면은 사실은 배가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사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배가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금까지 그 보수통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디론가 양측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움직였던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 가고 있다. 그다음에 너무 빨리 열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신환 신임 대표가 물리적으로 일정 정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박 전 대변인의 말에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뭐 세대 교체라는 말 안 맞죠. 예, 안 맞고 정말 세대 교체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세대 교체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상층부의 이합 집산, 상층부 몇 명의 밀당, 이거 전형적인 구태 통합입니다. 세대 교체 얘기하시려면 정말 아래로부터 젊은 층의 통합, 그 바른미래당의 변혁 쪽에도 젊은 당원들도 있을 테고 그런 그분들 중심으로 동력이 올라와야 그게 세대 교체이죠. 그래서 저는 말만 갖다 붙이면 세대 교체 되는 거 아니다 이거고 한마디로 삐걱거리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실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건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을 변혁 쪽에서 못 믿고 있구나 이겁니다. 예,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첫째는 모든 이런 당대당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건 거대 그 큰 당이 있잖아요. 그 거대 당의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통합이 된 경우는 제가 보기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보수 전체를 살리려면 대권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희생 없이 진정성이 담보되긴 어렵죠. 예, 시간에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